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이 화면 너머에 있는 1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잃어버린 집중력이 아니라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럼 엄청 일단 불안해지잖아요. 핸드폰은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무한 스크롤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막 자책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절제력이 없지? 왜 이렇게 게을러? 정신 차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의 인생 첫 핸드폰을 몇 살 때 샀는지 아세요? 19살에 저의 첫 핸드폰을 샀습니다. 반에 이렇게 이름이랑 핸드폰 주소 이렇게 해서 연락지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반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연하게 핸드폰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옆에서 언니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달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공부하다가 핸드폰 연락하고 또 밖으로 나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나 봐요. 저는 내가 공부에 온전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늦게 샀기 때문에 인생 첫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어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핸드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SNS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책에서 2명의 학자를 소개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심리학자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키너의 심리상자 이런 단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스키너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비둘기, 쥐, 돼지, 토끼 이런 동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3장에 비둘기를 한 마리 이렇게 가둬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조금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비둘기가 어떤 특정 행동, 예를 들면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정확하게 빨리 모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둘기가 뭐 다른 행동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우연히 고개를 쳐들었어. 그때 놓치지 않고 더 많은 모이를 줘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될까요? 아, 고개를 쳐드는 행동을 하면 바로 모이가 나오네? 계속 고개를 쳐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스키너는 이런 방식을 강화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보상을 줌으로써 특정 행동을 계속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키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런 강화 훈련을 통해서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도 만들 수 있고요, 토끼가 동전을 물어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게 만들 수 있고요, 돼지가 청소기를 돌리게 만들 수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키너는 인간들의 행동도 이 강화 훈련으로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인스타그램의 설계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저들한테 좋아요와 하트라는 보상을 줌으로써 셀카를 찍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셀카를 찍어서 업로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설계자들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한 여자 인플루언서 분이 절벽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서 셀카를 찍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던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좋아요가 됐든 뭐가 됐든 보상을 받기 위해 위험한 일까지 무릅쓰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스키너의 심리 이론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돈을 벌고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대의 목적은 유저들이 최대한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게 만드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에서 무한 스크롤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자 레스킨이라는 엔지니어가 발명한 기술이었는데, 무한 스크롤은 말 그대로 이전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을 클릭했던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콘텐츠가 계속 무한대로 생성되는 거거든요. 이 무한 스크롤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에 머무는 시간이 약 50%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시선을 핸드폰에 더 붙잡아두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절제력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핸드폰을 안 보게 만들어도 이런 기업들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글맵 공짜로 쓰잖아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왜 공짜일까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그 정보들이 모여서 우리의 프로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프로필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요? 광고주한테 입찰해서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모아주는 정보들이 빅테크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이 모아진 그런 정보들인 거죠. 우리의 집중력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돈이 돼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그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 상에서 쓰고 있는 많은 공짜 서비스들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수집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기업들을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알고리즘도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는데 한몫합니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많이 걸리기 위해 넣어야 되는 제목들이 있대요. 그 제목들이 뭐냐면 증오, 알살, 혹평, 파괴 같은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차분한 콘텐츠를 볼 때와 분노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볼 때 어떤 콘텐츠에 더 시선이 오래 머물게 될까요? 사실 알고리즘은 우리가 행복한지 분노하는지 관심 없어요. 알고리즘의 관심은 어떤 콘텐츠를 추천해서 보여줘야 사용자들이 핸드폰에 더 오래 머물게 되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에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싸움이 벌어졌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그런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들을 더 집중해서 오래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 책에서 부정 편향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콘텐츠보다 부정적인 콘텐츠를 더 유심하게 보게 돼요. 근데 알고리즘이 그 경향을 계속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콘텐츠만 계속 추천해야 사람들이 무한 스크롤을 계속 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SNS의 알고리즘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의 콘텐츠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습관화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집중력이 낭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짜 마음을 다잡고 핸드폰 내려놔야지 하면은 화면 너머에 1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아이 잠깐만 기다려,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요가복 보여줄게, 아니면은 너 저번에 귀여운 아기 영상 보지 않았어? 내가 그거 더 보여줄게, 밑으로 내려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그리고 빅테크가 설계하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는 정확히 어떤 지점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점을 아는 거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고 그 이론의 토대가 된 사람이 바로 스키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주체는 빅테크뿐만이 아닙니다. 빅테크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량 포화 상태예요. 한 1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싸웠다는 정보가 인근 지역에 퍼지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의 양도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디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 1초 만에 다 퍼집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양도 정말 많아졌어요. AI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추세가 더 가속화되겠죠. 이제는 정말 그 빅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챗GPT 같은 걸 통해서도 더 그렇고요.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거를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켜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개별 주제에 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보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유행이 미친 듯이 빨리 도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떤 영화나 콘텐츠가 히트를 했어. 그 히트한 기간이 요즘 얼마나 가나요? 거의 진짜 한 2주가 지나면은 그 얘기가 쏙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왔대. 그래서 이 책에서도 통계적으로 2013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트위터에서 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1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 시간이 훨씬 줄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 정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계속 쏟아지니까. 글을 읽을 때도 속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빨리 읽으면서 그 정보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연구에 의하면 속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읽은 내용을 검사를 해보면 천천히 읽은 사람에 비해서 이해한 내용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집중력도 낮아지고 이해력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속도 때문에 어떤 깊이를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정보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문해력의 위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해서 정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SNS처럼 나의 프로필에 맞는 정보를 끊임없이 맞춤형으로 추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책을 멀리하게 되고 나한테 재미있는 걸 추천해주는 핸드폰에 계속 시선이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정보량의 과다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잠들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온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아예 깨어있거나 아예 잠들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한 가지 상태가 더 있어요. 국소 수면 상태. 국소 수면 상태는 눈은 떠져 있으나 집중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깨어있게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여기서도 나온 연구에 의하면 18시간 내내 깨어있게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거의 음주운전 수준과 비슷하다고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의 상태가 되고 여기서 3시간은 더 깨있는다. 21시간 깨어있는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정말 사고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와요.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행동 과잉 상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요즘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ADHD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일단 잠을 자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수면이라는 거를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봤어요. 그냥 스위치가 꺼지는 상태. 근데 요즘 나오는 연구에 의하면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능동적인 상태다. 뇌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뇌의 대사 부산물을 없애주는 너무 소중한 과정이다 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뭔가 숙취 있는 것 같은 멍한 상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독소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학원 때문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이든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키너의 이론대로 빅테크가 주는 그런 강화 훈련에 휘둘리고 잠도 부족하고 정보량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이 스키너의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한 학자가
또 이 책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입니다. 아마 몰입이란 단어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하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게 된다고 스키너는 주장했는데 내가 본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면 암벽을 등반하는 분은 그게 뭐 굉장한 보상이 없더라도 그 활동을 계속 사랑하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술가는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 활동에 계속 몰입해서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미하이는 인간이 이 정도의 보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보상이 없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흐름에 올라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에 올라탔어요. 그런 일에 너무 열중해서 그 일에 푹 빠져서 자아감각, 자아의식, 나란 존재에 대한 의식이 다 없어지고 시간의 관념도 없어지고 지금 여기 현재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감정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상태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얘기한 몰입의 상태를 최대한 자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몰입의 상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긴장을 풀고 이완하고 쉬면서 있으면 몰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미하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몰입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한 번에 단 한 가지만 하기. 2가지 이상의 인간이 집중력을 분산시키게 되면은 절대 몰입까지의 경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면 몰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게. 2번째 목표는 무조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해요.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많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그럭저럭 해낼 수는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학창 시절에도 저도 제가 싫어하는 과목 다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기술 과정 이런 거. 저는 컴맹이어서 기술에 되게 약해요. 근데 막 어려운 그 기계 부품 명칭 외우고 막 엔진 설계도 보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고역이었어서 제가 그쪽 길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자기에게 흥미가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몰입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적정한 난이도예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쉬운 일을 하면은 자동 조정 상태가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게 되고, 나의 한계보다 너무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면 쉽게 좌절을 해서 그 목표에 오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30kg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이번에 목표는 35kg, 40kg 정도를 잡아야지 갑자기 목표를 60kg를 해버리면 이건 나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제대로 집중도 안 돼요. 내가 직전에 해낸 그 난이도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3가지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나의 한계치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세웠을 때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영화 F1에서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몰입의 상태를 간접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거든요. 소니 헤이스라는 레이서를 연기를 하셨어요. 소니 헤이스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젊은 선수였다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그냥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된 소니 헤이스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코너링을 하는데 약간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차이고 차가 나인 듯한 그런 신기한
상태를 경험을 하고 드디어 이거는 너무 스폰가? 그게 바로 미하이가 얘기했던 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 F1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봐야 더 이 영화에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는요, 인간의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의견을 가진 키너와 미하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키너의 상자에 갇혀서 외부에서 주는 보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비둘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서 몰입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미하이가 될 것인지,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 사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책이 거의 다 뜯어졌습니다. 때도 많이 탔어요. 진짜 좋아하는 책은 여기 묻어있는 때의 양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뭐 분노, 비난,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알고리즘에 걸려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무해한 콘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이런 무해한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안녕.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